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2월 29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간만에 2월 29일이 찾아왔습니다. 4년에 한 번씩만 만나볼 수 있는 날인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한 바퀴 도는데 사실 365일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한 그 숫자를 좀 찾아봤는데요. 365일하고 5시간 48분 45초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갭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24시간을 더해준다. 이러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미중과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생일이 2월 29일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생일 정말 축하드리고요. 4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진짜 생일 멋지게 장식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2월 29일 간만에 찾아온 2월의 마지막 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에 대한 답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돈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고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시킹알파 멤버십의 자동 연장을 취소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방법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라고 짧은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돈보님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좀 알고 계셨으면 하는 부분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시킹알파의 멤버 수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서요. 사실 지금 6,000분이 넘는 분들께서 시킹알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올해 들어서만 지금 몇 명이 가입을 해주셨냐면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제가 시킹알파와 함께 일하면서 저의 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리포트 기능이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알파픽에 최근에 1월, 2월 두 달 동안 총 562분이 가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역시도 지금 200분이 넘는 분들께서 가입을 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지금 전해드리는 내용은 돈보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참고를 하실 만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킹알파 메인 페이지에 오셔서요, 가장 오른쪽 위쪽을 보시면 여기에 네모난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여러 가지 이제 메뉴가 뜨잖아요. 그 중에 세 번째 어카운트 세팅지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고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네 가지의 메뉴가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 서브스크립션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요, 지금 시킹알파와 함께 여러분들이 구독하고 계신 여러 가지 상품이 쭉 뜨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앱 이코노미 포트폴리오, 그리고 알파피까지 다 구독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 구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자세한 내용이 뜨지 않는데, 여러분들 화면에는요, 여기 이제 얼마가 가격이고 언제까지 유효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캔슬이라는 아이콘이 하나 등장할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멤버십 중에 자동 연장을 원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반드시 캔슬을 눌러서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을 미리 막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캔슬을 누른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 멤버십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간이 다 되면 그때 자동 연장이 되지 않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보님 남겨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시킹알파와 함께 하고 계신데요. 시킹알파가 제공하는 최고의 툴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투자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 마이너스를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의 맵을 보시면요, 사실 상승한 종목의 수가 떨어진 종목의 수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발견이 됩니다. 따라서 마켓 브레스가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모두 떨어졌던 이유는요, 보시는 것처럼 시가총액이 커다란 테크 기업들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제 장세를 정리해 보면요, 어제 미국 증시가 정말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죠. 하지만 일부 종목들이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테크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AAII 설문조사 결과를 보시면요, 아직까지도 투자자들의 센티먼트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2월 28일 날 업데이트가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 중에 무려 46.5%가요. 향후 6개월 동안 미국 증시는 계속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안겨주고 있고요. 6개월 이후에 지금 수준에서 주가가 떨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요, 21.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 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은요, 굉장히 좋은 센티먼트를 가지고 있다. 기대감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센티먼트가 좋아지면요, Fear and Greed 인덱스는 조금 위험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익스트림 그리드죠. 따라서 시장에 공포는 전혀 없고요. 지금 탐욕이 만연하고 있다. 무려 78까지 올라갔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3대 지수의 움직임을 잠깐 점검해 보면요.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06으로 소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0.17, 나스닥은 마이너스 0.5% 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지수들은요, 대기업들한테 너무나 많은 비중이 들어가 있잖아요. 따라서 테크 기업들이 하락하면 전체적인 지수가 좋은 상승세를 보일 수가 없는 거죠. 자, 어제 성장주 중에는 이러한 나스닥의 하락 추세를 이겨낸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디타스는 25%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어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드디어 의미 있는 매출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스템이 플러스 6.64%, 세 번째 ARKB는요. 아크인베스트가 운영하는 비트코인 ETF입니다.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어제 5.76%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번째로 인텔리아가 플러스 5.74, 인텔리아 같은 경우는 에디타스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투일리오가 플러스 3.45, 퍼스트솔라가 플러스 2.94, 모빌아이 플러스 2.92, CCI, 크라운캐슬이 플러스 2.77, 엘버말 플러스 2.70, IIPR이 플러스 2.30, 시리미티드 플러스 2.18, 줌이 2.13%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주가의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에는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던 성장주의 이름입니다. 가장 위를 보시면 레모네이드가 나오는데요. 어제 어닝 결과를 발표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27%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버진 갤럭틱도 마찬가지로 어닝 결과로 인해서 8%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사운드 하운드 AI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는데요. 드디어 기술적인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니오가 마이너스 6.06, 파가야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6.00, 그리고 이제 유니티 소프트웨어는요. 최근에 어닝 결과가 굉장히 좋지가 않았는데 연속적인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솔라 엣지가 마이너스 5.45, 앱 러빈이 마이너스 4.32, SMCI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고요. BYD가 마이너스 3.82, 인피니온이 3.76% 빠지면서 가장 추세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 12의 성적입니다. 네 종목은 올라갔는데요. 테슬라가 1.21% 올라가면서 가장 추세가 좋았고요. 나비타스가 플러스 0.70, CRM이 플러스 0.09,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0.06, 그리고 나머지는 떨어졌습니다. 아마존이 마이너스 0.2% 보여줬고요. 팔란티어가 마이너스 0.45, TSMC 마이너스 0.94, 우버 마이너스 1.30, 엔비디아 마이너스 1.32, 소파이 마이너스 3.17, 인피니온 마이너스 3.76, SMCI 4% 넘게 떨어지면서 가장 추세가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전달해드릴 뉴스는요, 테슬라 관련된 소식입니다. 방금 전에 확인해 보신 것처럼 미존 탑 12에 속해 있는 종목들 중에 어제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번 뉴스를 통해서 어떤 뉴스가 보도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새로운 테슬라의 로드스터 전기 스포츠카를 내년에는 출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사이트 X에서요. 오늘 밤 우리는 새로운 테슬라의 로드스터 디자인 목표를 급격히 앞당겼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 디자인은 거의 완료가 됐고요. 연말 이전에 공식 공개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자, 이번에 출시 예정인 새로운 로드스터는요. 테슬라와 스페이스 X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테슬라 혼자 만들 것이 아니라 스페이스 X의 기술력이 더해졌다. 따라서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테슬라는 원래 2017년 말에 2020년 출시를 목표로 4인승 로드스터를 발표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2025년에 출시가 되면요. 원래 계획보다 한 5년 정도가 늦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많은 기대를 모았던 스포츠카의 출시가 늦어진 이유는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업계 전반의 공급망 경색으로 인해서 미뤄졌다. 이렇게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X에서 또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동차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중에서 이런 자동차는 다시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테슬라의 웹사이트를 보시면요. 로드스터의 최고 속도는 시속 250마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400km가 넘는 거죠.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는요. 무려 620마일입니다. 따라서 1000km 가까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로드스터는 고급 개솔린 전기차 구매자를 타겟으로 하고요. 포르쉐라든지 마세라티, 페라리, 람보르기니 이러한 모델과 경쟁을 펼칠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경쟁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숙적 BYD인데요. BYD 역시도 며칠 전에 발표를 했죠. 페라리, 람보르기니 같은 슈퍼카에 맞서는 23만 3,400달러짜리 엄청난 고가입니다. 슈퍼카 이름은 양왕 U9이고요. 그리고 BYD는요. 며칠 전에 발표하기를 U9이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2.36초밖에 안 걸린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머스크는 뭐라 그랬냐면요. 0에서 60마일까지 가속하는데 이 새로운 로드스터는요. 1초도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테슬라는요, 일반적으로 출시 행사를 앞두고 나서는 주가가 몇 달 동안 상승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통계가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좀 일부 분석가들이 얘기하기를요, 로드스터의 출시 중요성은 테슬라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3만 달러대의 대중시장 전기차를 공식적으로 출시할 시기보다는 훨씬 더 중요성이 낮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 주가가 좀 상승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로드스터보다는 정말 중요한 것은 저가형 자동차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율주행에 관련된 뉴스인데요.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기업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 또 하나는요, 독일 기업 보쉬입니다. 두 종목 모두 자율주행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소식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산업 대기업인 보쉬는요, 자율주행을 더욱 안전하고 직관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확장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보쉬는요, 그들이 지니고 있는 자동차와 차량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를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성형 AI 전문 지식에 더해서 도로의 물체를 감지할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사항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 높은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요. 보쉬가 자동차 산업하고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완성차는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시스템이라든지 이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 보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쉬가 운영하고 있는 정비소 수가요. 전 세계에 무려 16,000개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니고 있는 노하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능력을 활용을 해서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에 도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너러티브 AI 협력은요, 차량을 클라우드에 연결하기 위한 범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 독일의 보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기존 관계를 확장한 것이다. 따라서 원래 파트너십이 결성돼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플랫폼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를 기반으로 하겠죠. 그리고 보쉬의 소프트웨어 모듈을 통합함으로써 차량 데이터를 수집해서요, 차량의 제어 장치 그리고 컴퓨터에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느껴지는 부분은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이 보쉬가 협력을 해서 자율주행에 도전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어떤 기업이 자율주행의 승자가 되건 자율주행의 시대는 반드시 도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까운 미래에 도로를 달리는 차량들이 정말로 자율주행이 도입이 된다면, 그리고 이 차량들은요, 또한 스마트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스마트카라는 것은요, 모든 차량이 이제 인터넷과 연결되는 이런 시대를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우리 운전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자율주행을 통해서 운전을 하지 않고 차량 안에서 그 남아도는 시간을 통해서 각종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 연결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정말 자동차 안에서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엄청난 데이터가 오고 가겠죠. 따라서 이러한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도요, 클라우드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아마존,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잠재력은요,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그 폭발력 있는 성장 토세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엔비디아도요, 나중에 자율주행이 보급되면 엄청나게 GPU가 더 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아울러서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번 주부터 미준 탑 12에 포함시킨 세일즈포스의 어닝 결과입니다. 어닝 결과를 받고 나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요. 조금 신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일단 4분기의 논갭 EPS는 2달러 29센트를 만들어내면서 전망치에 비해서 2센트를 추가적으로 생산했습니다. 매출은 9.29 빌리언을 만들었는데요. 작년 대비 성장률은 10.9%를 찍었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7천만 달러 정도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세일즈포스는 실망스러운 연간 매출 전망을 발표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요, 회사의 지속적인 수익성, 그리고 사상 첫 배당금 지급을 한다, 이러한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또 자사주 매입에 대한 증가 소식 때문에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세일즈포스는 수요일날 성명에서 2025년 1월에 끝나는 회계년도에 매출이 약 9%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죠. 왜냐하면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요, 세일즈포스를 가치주가 아니라 성장주로 생각하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주의 매출 성장이 10%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출을 금액으로 했을 때 380억 달러 정도 만드는데 그칠 것이다. 이렇게 가이던스가 제시가 됐습니다. 다행인 부분은요, 주당 순이익입니다. 즉 EPS의 가이던스를 보시면 9.68에서 9.76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적인 기대치, 우리가 보통 컨센서스라고 부르는 거죠. 컨센서스를 보시면 매출은 386억 달러였습니다. 따라서 컨센서스에 비해서 가이던스가 한 6억 달러 부족하죠. 하지만 EPS를 보시면요, 9.63이 지금 컨센서스로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주당 순이익은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가이던스가 제시가 됐다.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업 마진인데요. 무려 32.5%가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자, 과거에 과연 영업 마진이 어느 정도 됐는지 이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RM, 세일즈포스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프로피터빌리티를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그로스 프로핏 마진은 74.9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에빗 마진이 있습니다. 에빗 마진이 보통 영업 마진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과거 5년 평균은 4.3%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과거 12개월 동안도 15.87입니다. 따라서 지금 CRM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너무나 많이 좋아지고 있다,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역시 월가에서 예상했던 31.4보다도 오히려 좋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매출은 약간 아쉬운 점이 있지만 EPS 그리고 영업 마진에 대한 가이던스는 굉장히 좋았던 거죠. 자, 시티그룹의 애널리스트 타일러 레드케가 얘기하기를 지속적인 비용 규율로 인해서 회사가 AI에 지출을 많이 하더라도 영업 마진의 확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의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달 세일즈포스는요, 비용 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무려 700명의 직원을 감원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회사다, 이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많은 기업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금리가 굉장히 높고요. 경제 상황이 녹록지가 않죠.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매크로에 대한 영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둔화된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1년 동안 9%밖에 성장 못한다고 얘기한 이유는요, 매크로의 영향이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난 한 해 동안 세일즈포스는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성을 계산함에 따라서 투자자들은요, 회사의 매출 성장에 더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세일즈포스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문제점은 마진이었는데요. 마진은 이제 좀 만족스럽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한 거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키 핵심이라는 거죠. 많은 기술 기업과 마찬가지로 세일즈포스는요,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인공지능 기반 기능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얼마나 매출이 성장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때마침 화요일 날은요, 질문에 답하고 새로운 컨텐츠를 생성하는데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코파일럿 기능을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점점 더 인공지능의 영향으로 인해서 매출이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세일즈포스는 2025년 회계년도에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가 있다. 구독 그리고 지원 분야는요, 매출이 10% 이상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도 전달을 했습니다. 비즈니스 대부분이 여전히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투자 관계 담당 수석 부사장 마이크 스펜서가 했고요. 자, 그리고 또한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는 AI가 도입되기 전의 수치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성장률이 10% 정도에 불과하지만 지금 새로운 기능으로 인해서 성과가 나타나게 되면요, 계속해서 성장률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부사장이 얘기했다. 정리가 가능합니다. 주가는 처음에 연장 거래에서 약 5%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가이던스가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하락폭을 회복할 수 있었다. 자,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발표입니다. 세일즈포스는 3월 14일 기준 주주들에게 4월 11일 날 주당 40센트의 첫 번째 배당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거든요. 자, 일단 4월 11일 날 받을 수가 있고요. 기준은 3월 14일입니다. 그 얘기는요, 엑스 디비던 데이시 3월 13일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월 13일 날 만약에 세일즈포스 주식을 사더라도 배당금은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 분기부터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 배당금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3월 12일 전까지는 세일즈포스의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주당 40센트면요, 분기니까 1년에 1.6달러잖아요. 1.6을 지금 현재 주가로 나누게 되면요, 배당률이 한 0.5% 정도 되더라고요. 따라서 메타 플랫폼즈의 0.4보다는 조금 더 높은 배당률이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긍정적인 소식이 있는데요.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무려 100억 달러나 늘린다. 그렇게 되면요, 총 3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300억 달러면 굉장한 수치입니다. 왜냐면요, 지금 현재 세일즈포스의 시가총액을 잠깐 보시면요, 현재 289.92 빌리언이죠. 자, 그 얘기는요, 300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을 해버리면 현재 시가총액의 10%를 넘어갑니다. 따라서 굉장히 커다란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레이먼드 제임스의 애널리스트 브라이언 피터슨은요, 실적 발표 이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장의 지속성이 여전히 투자자들의 주요 논쟁거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세일즈포스가 주주 친화적인 조치를 취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굉장히 열심히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부터는 배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굉장히 친화적인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애플처럼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앞으로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또 한 가지, 세일즈포스는요, 판매 방식과 가격도 조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 주만 해도요, 일부 온라인 제품의 번들을 더 높은 가격의 옵션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상품 단가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23년 7월에 발표된 것 같은 가격 인상도 있었거든요. 따라서 2024년 들어서 버펫 그로스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버펫 그로스라는 말을 듣고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워렌 버핏 그러면 가치주의 대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워렌 버핏은요, 성장과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장과 가치가 서로 연결이 돼 있다. 그리고 성장은요, 기업의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다. 따라서 성장률을 봐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버핏은요, 기업을 가치주, 성장주, 범주로 구분하는 기존의 방식에 대해서 반대라고요. 기업의 내재 가치를 추정할 때 성장을 항상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나온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가치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겠죠. 자, CEO의 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크 베니오프 CEO는요, 데이터 클라우드가 회사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유기전 제품이다. 따라서 여기에 우리가 승부를 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세일즈포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앞으로 이 세일즈포스라는 기업은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마진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딱 한 가지가 남았는데요. 과연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매출의 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이 투자의 키포인트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래간만에 소파이 관련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소파이 역시도 미주온 탑 12에 포함된 종목인데요. 뉴스가 너무나 드물게 보도가 돼서 제가 좀처럼 컨텐츠를 보내드리기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오늘 추천 컨텐츠라는 타이틀을 달고 미국 주식 분석 내용 하나를 여러분들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 기사 치고는 조금 분량이 작아서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출은 소파이의 주요 수입원이었다. 하지만 경영진은요,
다른 비즈니스가 계속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소파이는요, 제6자의 중점을 둔 대출업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요, 세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자금, 개인, 주택대출을 포함한 대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금융 서비스,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는 기술 플랫폼, 이렇게 세 부분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기업이 소파입니다. 자, 그 중에서 금융 서비스 사업에는요, 당좌 예금, 저축계좌, 투자계좌, 신용카드가 모두 포함이 되고요. 기술 부분에는 뱅킹 플랫폼과 은행 고객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가상 비서와 같은 기술 솔루션이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세 가지의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는 비즈니스가 통합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중에서요, 비대출 부분은 계속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4분기에는요, 조정 순이익의 3분의 1 이상이 금융 서비스 그리고 기술 플랫폼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두 사업 모두 1년 전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커다란 성장을 일구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서비스 부분은요, 순매출에서 직접 기속 비용을 뺀 이른바 기여 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컨트리뷰션 프로핏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프로핏이 작년에는 적자였습니다. 4,360만 달러 손실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년 만에 2,510만 달러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술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3,060만 달러의 기여 이익을 기록하면서 1년 전에는 1,690억 달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2배 가까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소파이의 성장은요, 두 가지 부분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금융 서비스, 은행이고요. 두 번째는 기술 플랫폼, 우리가 보통 갈릴레오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 어닝 결과에서 소파이는요, 2024년을 과도기적인 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메인 비즈니스였던 대출 수익이 2023년에 비해서 오히려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대출 쪽의 비즈니스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 기술 플랫폼 그리고 금융 서비스 부분은 순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시죠. KBW의 애널리스트 마이클 페리토가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대출 수익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소파이가요,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개인 대출을 넘어서 자산 기반을 계속해서 다각화해야 된다. 그 얘기는요,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해서 추가해야지만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출 쪽에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반면 다른 두 부분은 매우 단순하다. 일단 금융 서비스 수익은요, 오늘날 예금 증가에 의해서 대부분 주도되고 있다. 소파이 같은 경우는요, 다른 은행에 돈을 넣는 것보다 예금을 할 때 이자율이 더 높거든요. 따라서 최근에 예금 증가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금 증가가 계속해서 좋다. 많은 사람들이 소파이 구자에 예금을 넣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대출 사업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이 예금을 이용을 해서 대출 사업을 운영하면 굉장히 비용이 적어지거든요. 따라서 모든 것이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너지가 발휘되는 거죠. 자, 그리고 기술 플랫폼 부분에서는 파이프라인 전환이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굉장히 성장률이 좋았던 것이 기술 플랫폼인데요. 과연 새로운 고객을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키포인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술 플랫폼은 뭐냐면요, 최근 들어서 핀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산업에 있는 기업들조차도 결제 시스템을 계속해서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결제 시스템을 만들 때 틀이 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이러한 비즈니스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화요일 종가보다 29%나 낮은 6.5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도로 평가한다. 따라서 이 전문가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반면 미주호 증권의 애널리스트 니콜라스 루카스는요, 좀 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시면요, 직불 지출, IPO 참여. IPO 참여는 뭐냐면요, 새로운 종목이 이제 상장을 할 때 소파이가요, 은행처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리고 서비스로서의 대출 등 금융 서비스 부분에서 제품의 채택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다. 그리고 수익화를 늘릴 수 있는 기회는 아직까지도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주호는요, 목표 주가는 12달러를 주고 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앤서니 노토, 소파이의 CEO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8년에 노토가 회사에 합류했을 때는요, 매출이 거의 전적으로 대출에서 발생했었다. 따라서 소파이는 예전에는 대출 기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인수와 합병을 통해서 소파이의 범위를 넓힐 수 있었다.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인수합병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아까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테크 플랫폼이죠. 이걸 갈릴레오라고 부르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굉장히 결정적인 인수건이 있었는데 은행 하나를 인수했습니다. 내셔널 뱅크 차터를 얻기 위해서, 따라서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라이센스가 필요한데요.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은행, 골드 퍼시픽 뱅콕이라는 은행이 있었는데요. 이 작은 은행을 인수함으로써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는 금융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심층 투자 모드에 들어갔었던 소파이가요, 이제는 투자를 조금 줄여도 된다. 따라서 최근에는 계속 흑자를 내고 있잖아요. 더 높은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긍정적인 예상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소파이는 이러한 다양한 사업 부분이 혼재되게 있기 때문에 평가하기 굉장히 어려운 주식이다. 이러한 부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요, 은행, 기술회사 또는 이 두 가지의 하이브리드처럼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한다. 왜냐면요, 은행주들은 이 PER이 굉장히 낮습니다. 반면 테크주는 PER이 높잖아요. 따라서 이 소파이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때 과연 은행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테크 기업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아까 등장했던 소파이의 매도 의견을 줬던 KBW의 페리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요, 지금 은행 대 기술 가치 평가에 얽매여 있다. 소파이가 기술 기업인지 아니면 은행 기업인지 여기에 너무 신경을 쓴다. 이럴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성장률이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미래의 수익성은 어떻게 되는지, 리스크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여기에만 집중하면 어떤 기업인가 이건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의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안토니 노토 CEO는요, 소파이가 언젠가는 미국의 10대 금융기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부에 꿈과 희망에 개인 투자자들은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난 12개월 동안 42% 주가가 상승하면서 S&P 500의 28% 급등률을 크게 웃돌았다. 따라서 지금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은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파이의 시가총액은요, 약 87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CEO는요, 소파이가 미국의 10대 금융기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미국의 10대 금융기관 중에 꼴찌 블랙록이 딱 10인데요. 이 블랙록의 시가총액은 1190억 달러입니다. 그 얘기는요, 소파이가 만약에 미국의 10대 기업으로, 10대 금융기업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요, 지금보다 시가총액이 13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죠. 자, 과연 소파이는요, 미국의 10대 금융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창사 이래 최악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구글 관련된 뉴스입니다. 이번에 제미나이 AI 실수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구글의 CEO가 직원들을 질책하는 글이 온라인에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자, 과연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화요일날 저녁에 구글의 CEO 순달 피차이는요, 메모를 통해서 구글의 인공지능 실수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글은요, 이달 초에 회사의 주요 AI 모델 제미나이를 통해서 이미지 생성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도구를 통해서 사용자는 메시지를 입력하여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한 주 동안 사용자들은요, 온라인에 퍼진 부정확한 역사적인 왜곡 그리고 인물 묘사를 발견했고요. 구글은 몇 주 안에 이 기능을 다시 출시할 거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기능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순달 피차이는요, 일부 응답이 사용자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편견을 드러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강력한 어조의 메시지를 직원들한테 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수다. 이번 소식은요, 이달 초에 구글이 챗봇의 이름을 바드에서 제미나이로 변경한 다음 바로 나타난 그런 이슈입니다. 시기가 너무나 좋지 않죠. 왜냐하면 바드가 챗GPT한테 계속 밀렸잖아요. 따라서 이제는 바드는 굿바이, 너는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우리는 제미나이로 변경하고요, 제미나이가 챗GPT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좀 커다란
특별한 포부를 안고 새롭게 출시된 인공지능 이름이 바로 제미나이인데요. 제미나이가 나오자마자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한 거죠. 피차이의 메모에 따르면 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시간 내내 노력을 해왔고요. 개선된 출시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명확한 조치와 구조적인 변화를 지시할 것, 따라서 완전히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 항상 사용자에게 유용하고 정확하며 편견 없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글을 신뢰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AI 제품을 포함한 모든 제품에도 이러한 우리 접근 방식이 적용이 돼야 된다. 따라서 구글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따라서 제미나이 역시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메모 전문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이슈가 됐던 제미나이가 생성한 이 이미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미나이한테 물어본 거예요. 독일의 나치는 어떤 모습인가? 그랬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색 인종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흑인도 나오고 아시아인도 나오고, 따라서 제미나이가 역사적인 왜곡을 했다. 아니면 이제 인종 차별을 한다. 뭐 이러한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인공지능이야 이제 막 태어났잖아요. 2년도 되지 않은 생성형 AI가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어렵다.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너무나 서두르고 있다는 거죠. 구글이요. 챗GPT한테 계속해서 밀리면서 너무나 좀 제품 출시를 할 때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불완전한 제품을 출시하면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구글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경영진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CEO가 직원들한테 레터를 보내서 용납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어조를 좀 높였는데요. 사실 이거는 순달 피차이의 잘못이죠. 너무나 푸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글의 CEO가 바뀌었으면 어쩔까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주가가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 달 동안 1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제는 20.6배라는 굉장히 좀 낮은 PER을 포워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는데 앞으로 성장이 계속해서 좋으면 이러한 것은 또 줍줍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리더십이 지금 강력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구글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경영진이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주주 입장에서요. 되도록이면 구글이 CEO를 바꾸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도 최근에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의 포트폴리오에 최근에 추가한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 종목 펄솔라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펄솔라의 어닝 결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일제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수요일 날 펄솔라의 주가는요. 또 한 번의 견조한 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급등을 했고요. 2026년까지 견조한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다. 반가운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심지어는요. 2020년대 말까지, 그러니까 한 2029년까지도 밀려있는 주문이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는 주가가 9% 가까이 급등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4분기 실적 하이라이트 다시 한번 보시면요. 순이익은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요. 주당 순이익은 3.25달러, 예상치는 3.13에 불과했고요. 매출은 11억 5천만 달러를 보고했는데 컨센서스는 13억 천이었기 때문에 사실 매출 같은 경우는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제출했습니다. 자, 일단 모간 스탠리의 애널리스트 앤드류 포코코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센서스 예상치인 37.7%에 비해서 이번에 높은 마진을 보고했죠. 무려 43.3%라는 굉장한 마진을 이번에 보고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따라서 매출 부진을 상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과거의 마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굉장히 좋은 마진을 보고했잖아요. 따라서 매출이 전망치에 미치지 못했지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펄솔라는 2020년대 말까지 80.1기가와트의 기록적인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밀려있는 주문이 많이 있다는 거죠. 향후 2년 동안은요. 주문이 완전히 예약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펄솔라는요, 태양광 부분의 급격한 침체를 극복한 몇 되지 않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인베스코 솔라 ETF TAN이라는 티커네임을 가지고 있는 ETF인데요. 지난 12개월 동안 43%나 급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청정에너지 분야는요, 단체적으로 다 내려간 거죠. 그런데 펄솔라는요, 같은 기간 동안 6.2%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에 잘 해내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높은 금리로 인해서 레버리지가 높은 주택용 태양광 부분이 타격을 입었는데요. 다행히 펄솔라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유틸리티 프로젝트에 집중을 하고 있다. 따라서 거시경제의 역풍을 피할 수 있는 구조적인 요건이 갖춰져 있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진 수준과 현금 흐름에 대한 가시성을 확대한 펄솔라는요, 투자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JP 모간의 애널리스트 마크 스트로스가 얘기합니다. 자, 마크 스트로스는요, 목표 주가를 226을 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 약 50% 넘어가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도이치뱅크 그리고 모간 스탠리 역시도 펄솔라의 분기 보고서를 바탕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요, 펄솔라의 주가가 주당 21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부터 43%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고요. 모간 스탠리는 주당 245달러로 69%나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의 코린 블렌차드라는 전문가는요, 회사의 메시지는 분명하고 확실하다. 생산 능력이 증가하고 있고요. 미국 내 2개의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견고한 성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 바로 펄솔라다. 이렇게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린 블렌차드에 따르면요, 펄솔라는 유틸리티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태양광 분야의 도전, 이슈로부터 고립이 되어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나왔었죠. 지금 현재 금리가 너무 높잖아요. 이자가 너무 높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주로 쓰는, 그러니까 할부를 보통 한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주택용 판넬인데요. 주택용 판넬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혼자 달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자, 또 한 가지는요, 이 회사는 굉장히 견고한 대차 대조표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 상황이 굉장히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빚이 많이 없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매크로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은데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리스크가 없는 투자처는 없습니다.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리스크는요, 최근에 2년간의 호황 이후에는 아마 예약이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 많은 유틸리티 기업들이 지금 판넬을 사가고 있는데요. 많이 확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래도 예약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도 중요한데요. 최고 재무 책임자 알렉산더 브래들리의 얘기입니다. 올해 말에 미국 대선 그리고 의회 선거가 있잖아요. 따라서 재생에너지 부분의 불확실성이 불거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요, 만약에 공화당이 정부를 통합적으로 통제한다면, 그 얘기는요, 공화당이 의회 선거도 이기고 대선도 이기게 되면요,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따라서 세금 공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약화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한 가지 리스크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자, 다음에는 CEO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위드만인데요. 중국의 보조금 지급 그리고 덤핑으로 인해서 인도, 유럽 등에서요, 주요 국제시장에서 셀과 모듈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영향이 조금 크다. 중국 기업들이 너무나 싸게 팔고 있다. 덤핑을 하고 있다. 이 부분도 하나의 리스크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따라서 이렇게 리스크에 집중한 기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는요, 펄솔라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오히려 275에서 265로 낮췄습니다.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태양광 모듈 공급 과잉이다. 두 번째는요, 미국 세금 공제 제도의 잠재적 변화. 따라서 이번에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감소법이 조금 주춤거릴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펄솔라의 주요 위험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두 가지의 위험 요소를 감안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2월 29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2024년 2월 한 달 동안 미주원을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3월입니다. 3월 그러면 이제 슬슬 봄이 찾아오는 느낌이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영국의 캠브리지에도 어서 따뜻한 봄이 왔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내일 3일절에도 미주원 방송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모아서 3일절에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